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걸 본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들었죠, 이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하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자, 부동산 공시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공시법령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야.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처음 듣는 말이에요.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물론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예? 아침밥 먹었어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죠. 토지 건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를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다 하게 되면, 자,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이다 라는 거예요. 공시는 또 무슨 얘기예요? 공시. 나는 홍시는 알아도 공시는 못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공시란 말. 예? 들어봤어요? 공시가 무슨 뜻이에요? 공시. 들어봤다면서요? 예? 공시. 자, 시자가 무슨 시자예요? 보일 시자. 그러면 공원. 말을 내 쳐다보지 말고. 공은 무슨 뜻이에요? 공. 일반 공중, 대중, 일반 국민에게 이런 얘기해서 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면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이 공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부동산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보여주는데 뭘 보여줄 거냐? 부동산에 대해서 뭘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토지를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어디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주안에 있는 거냐? 서울에 있는 거냐? 소재. 그 다음에 이게 주안에 있다면 주안에 있는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어떤 땅이냐? 이 주안동 100번지 토지다라고 하는 지번. 그 다음에 이 땅은 뭐 할 때 써먹는 땅이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걸 지을 수 있다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대라고 하게 되면서 지목,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창고 부지냐 그런 지목. 그 다음에 그럼 이 땅 면적은 얼마가 돼? 100평이냐 200평이냐 라고 하는 면적,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땅이 어디에 있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얼마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부동산의 이 현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의 다른 말로는 사실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는 좀 더 그럴듯하게 이걸 부동산의 표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부동산의 현황, 표시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부동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동산 땅 주인이 누구냐? 땅 주인, 소유자가 누구냐? 혹시 땅 주인이 갑인데 이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가지고 이 저당 잡혀 먹은 게 없느냐? 예, 그런데 뭐 저당권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 권리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둘밖에 없어요. 표시 아니면 현황 아니면 권리, 이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이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표시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은 우리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공간정보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누군가, 저당권자가 누구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이제 우리 부동산 이 등기법에서
이걸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고 이런 내용을 다루는 법에는 구체적인 법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을 합쳐서 공시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 이름을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하는 거 저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시법 안에는 이 두 개의 법률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시험은 우리가 이 공간정보법에서 이 12문제가 나오게 되고 등기에서도 1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이제 이 부동산 세법 혹시 했어요? 세법? 안 했죠? 언젠데요? 내일이에요? 모레는? 공법. 그럼 민법은 한번 했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 이 16문제 합의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 문항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법률에서 12개, 12개 이렇게 출제 이 문제 수는 똑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느낌상 딱 볼 때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두 개를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느낌상 딱 보니까 느낌 사람은 필이라는 게 느낌상 볼 때 뭐가 좀 어려워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느낌이라는 게 돼서 뭐 어려워 보여? 이 부동산 등기법이 어려워 보이죠? 왜요? 아무래도 이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좀 복잡한 걸 테니까 아무래도 이 등기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이게 공간정보법보다 3배 이상 어렵다는 거. 3배 이상 어려워. 그러니까 등기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이게 더 어려운데 똑같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은 어떻게 이제 우리 배분을 할 거냐면 전체 강의 시간 중에서 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간정보법보다는 2배 정도, 2배 이상, 2.5배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기다 설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1년 동안 강의를 듣고 시험장에 갈 때가 되었다. 내년 이때쯤 되었다. 되면,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 느끼느냐면 요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요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3배 어려운 건데 2.5배 시간 할애했으니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난이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건 시험 볼 때까지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기초부터 할 때 좀 신경 써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못 쫓아와요. 이 기초가 안 잡히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할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쭉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공부를 잘한다 또는 시험에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받아볼 기본서를 쓰면서 전 머릿말에다가 이 공부할 때의 어떤 자세 같은 걸 적어두는데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항상 이 마음가짐을 나는 유치원생하고 똑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뭐 경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지식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유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법률을 다루게 되는 건데 이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빼고는 대부분 다 처음 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법률하고 상관없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은 선량하게 그냥 살아온 거지 법률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전부 다 법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유치원생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의 특징은 어떻게 냐면 앞에 유치원생님이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를 하죠. 오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유치원생들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이 꾀꾀걸 지금 3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오리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꾀꾀 이러는 거죠. 근데 얘들이 창피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생과 같이 똑같이 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어디가 합격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합격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40대 전후에서 숫자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령층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때는 이제 20대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청춘 남녀들이 뭐 연애에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머리는 좋지만 이 40대에 비해서 기억력은 좋지만 딴 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몰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이 뒤쪽으로 하게 되면 사회 경험만 많아서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해는 다 되는데 역시 암기력이 떨어지는 상황. 근데 여기는 이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 것도 지겨. 밥 해주는 것도 지겨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고 뭐고 여자고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억력이 이 연령층에 비해서 기억력이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때가 합격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야. 물론 20대도 엉뚱한 생각만 안 하면 합격률이 더 높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합격을 잘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제일 합격을 잘하는 거야. 이거 하라고 그래도, 난 얘기 안 해. 창피한 거 싫으니까, 네가 어디 강의해봐. 난 듣고만 있을 테니까. 이러면서, 뭐, 잘하는구만. 이러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되면 11월, 12월 기초, 1, 2월, 3, 4, 5, 6, 7, 8 어떻게 강의 진행된다는 건 다 들었죠? 11월, 12월에 기초를 하고 1, 2월에 기본 이론을 강의하는데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이때가 지나게 되면 이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지만 조용하게 입 다물고 어디 해봐 이런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완전히 벌어져 버리게 돼요. 이때부터 벌써 20점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 강의하는 선생들은 소위 말해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무수히 수십 수년간 봐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시 이 대답을 잘한다는 것은 이 강의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들 뭐 보통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해요. 대답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O예요, X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 잘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O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답은 X인데. 그래서 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틀리는 거예요. 얼굴 한번 새빨개지는 거예요. 하하 하면 웃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창피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몇 번 두 번 반복하고 나더니 실력이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창피에 틀린 것들은 왜 틀렸을까 이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제 같이 우리가 올해 이번 주에도 공부를 하지만 한번 봐봐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인가 이렇게 보고 그에 따라서 점수가 변화가 되는 걸 1년 동안 옆에서 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유치원생과 같이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대답을 잘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건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제 강의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시집 가는 날이 아니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딸이 시집을 간다. 근데 강의를 빼먹어야 되냐? 빼먹어야 안 빼야 돼요? 예? 알겠으면 시집 가는 거냐 빼죠. 딸이 시집 가가지고 애를 체대를 낳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강의 빼먹고.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야. 물가 가기 전에서 전화해가지고 건강하냐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예를 들었지만 하여튼 강의는 가능하면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이제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요 두 개가만 잘 지켜주면 이 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과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묵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이 특별하게 중요한 일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강의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만 잘 지키게 되면 누구나 다 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체면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유치원생 같은 마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강의하면서 쭉 봤는데, 이 강의하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한 다양한 연령층이 공부를 하는데,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17살이었어요. 강의하면서 만나본 중에서. 17살이면, 예? 고1이죠, 고1. 고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듣는 기준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78세이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이 사이에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나이층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공인중개 시험은 이렇게 이 다양한 연령층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7살짜리는, 이 경험상 보면 이 친구는 그 해에 보니까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고1이 하루는 보니까 고1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둘러매고 가방에다가 인형을 2개 달고 이렇게 학원 딸려 따라온 거야. 그래서 엄마 만나러 왔나? 이러면서 이렇게 보였더니 엄마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강의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나? 하여튼 그쪽에서 이 부동산 학과가 고등학교에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부동산 학과가 생겨가지고 그 1학년 올라오자마자 엄마가 너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낮에는 학교 갔다가 저녁에는 그냥 학원 가서 자격증 빨리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여기는 이 나이니까 고1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동산 뭐 이런 거라든지 법률 이런 거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잘. 그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어 단어 외우고 뭐 수학 문제 풀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개월이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학원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커서 오려고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8세였던 분은 지금은 한 90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은 6.25 전쟁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남자분인데 남자들은 이제 이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똑같이 노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분 말에 하면.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으니까 물론 아들, 딸 전부 다 교사하고 뭐 이런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치매 예방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오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6개월이 지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공부하는 학원에 며느리가 공부하러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몇 번째 며느리가 공부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시아버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시아버지 여기 수가 나네요? 그러면서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가운 게 아니라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스스로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며느리 공부하라고 이렇게 그 학원을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며느리 합격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분은 그 다음에 합격을 당연히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연령층 때이신 분들도 합격을 하더라니까요,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공인중개사 강의라는 것은 학원에서 가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근면하게 강의 안 빠지고 이렇게 오면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제 우리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공시법은 이 두 개를 공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교재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고 2편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기본서도 이렇게 될 거예요. 기초 교재 말고도.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이 공시법령
146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 중에서 먼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1장 보면 충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등기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등기법 공부한다 했으니까 등기가 뭔지 보면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이걸 우리가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등기가 뭐냐? 등기의 의의를 보니까 자, 등기는 이 국가 공무원 중에서 누구냐면 이 등기관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공무원 중에서 등기관이 자,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어떤 이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표시. 자, 부동산 표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표시라고 그랬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표시 같은 말이 이꼴 동의어가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의 표시, 사실관계 이꼴 부동산의 현황 다 동의어죠.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를 말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자, 등기가 뭐냐? 이런 물어봤을 때 등기관이 등기부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등기의 의의를. 예? 기억할 수 없겠죠? 기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은 걸 기억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의 단어만, 두 개의 그 글자만 기억합니다. 등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위에 있는 거 쭉 필요 없고 등기는 기록이다. 이 단어 한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등기가 뭐라고요? 기록이다. 등기는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명의로 이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하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보게 되면 1월 1일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자, 이게 만약 10억짜리 건물이다. 예를 들면 이 10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하는 그 상황을 보면 먼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주겠죠.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주게 됩니다. 매수인이 얼마 줘요? 이 경우에 1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 그러니까 계약금 1억을 주겠죠. 그죠? 우리가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를 주는 거죠. 이때 1억 10억짜리 매매 계약하면서 100만 원만 줍니다. 계약금을.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뭐라는 거예요? 정확히 앞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안 돼요, 돼요. 왜요? 그게 뭐예요? 안 돼.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점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물어봐요. 이건 무효예요? 유효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10%가 아니라 1억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되는 거죠. 얼마든지 상관없어. 10만 원만 줘도 돼요. 10만 원만 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를 줘요. 10만 원 안 주고. 왜 10%를 줄까요? 왜? 매매 얘기할 때 왜 10%를 줘요? 해지 못하게 하려고? 또 법적으로 10% 주라고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도 계약금을 10% 줘라 이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느 규정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10%를 주는 거예요. 왜?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10%를 주니까 나 따라서 이거 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는 거지 특별하게 뭐 꼭 10%를 줄 필요는 없는 건데 남들이 보통 10% 주길래 나도 덩달아 주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법률이나 어떤 규정이나 어디에도 10% 주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하게 되고 우리가 10억짜리쯤 되면 한꺼번에 9억 이렇게 안 주죠. 보통 할 때는 그러면 중동을 주잖아. 중동 뭐 4억이나 한 5억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잔금 주는 날에 4억을 주겠죠. 그럼 이제 매수인이 잔금을 주면 매도인은 뭘 줘야 돼요? 우리 건물을 들고 나와서 자 건물 받아. 자 돈 줄 테니까 건물 그래요? 구체적으로 뭘 주냐 구체적으로 이 4억을 갖다 주면 갑은 그렇습니다. 매도인은 권리증 넘겨주겠죠.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 뭐 이런 서류를 넘겨주는 거예요. 요 돈 받은 거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서류 받아가지고 우리 이 법무사를 통하든 아니면 자기가 공시법을 공부했다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공부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3월 5일에 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이제 부동산 거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등기를 시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건물 등기부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보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3월 5일 날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청을 하게 되면 등기원이 이다가 3번 자, 소유권이 넘어왔다. 왜 넘어왔느냐?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유자가 의리된다. 이렇게 등기관이 이 내용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넘어왔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유자가 의리다. 이렇게 내용을 등기기록이라고 하는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 기록을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록 또는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 이런 걸 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저는 등기는 이제 기록이다 그 하나 기억을 하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자, 등기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죠. 부동산 등기제도가. 그래서 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게 되면 등기제도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신청주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 요 등기를 하려면 이 등기를 하려면 자, 요 등기를 해야 우리나라는 자 보겠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쭉 할 텐데 언제부터 주인이 되겠느냐? 을은 언제부터 주인일까요? 계약하면 주인이다. 중도만까지는 줘야 주인이다. 아니 돈은 다 줘야지. 잔금 주고 서류 등기 받으면 주인이다.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을이 주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수인이 언제부터 주인이에요? 예? 뭐라고요? 등기부에 말을 끝까지 등기부에 뭘 어쨌다고요? 등기부에 기록되었을 때, 즉 3월 5일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주인이에요. 잔금 주고 권리증 받다가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등기를 해야 을이 주인 되는 건데, 이 등기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알면 국가가 알아서 등기해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거래를 한 갑하고 을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무사한테 한 10몇만 원 주고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법무사가 갑하고 을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이 등기를 신청하든 어쨌든 등기를 신청해야 이 등기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주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할 건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등기하는 방법은 갑하고 을이 또는 갑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것. 이걸 우리가 등기소를 방문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문 신청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컴퓨터, 인터넷 강국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컴퓨터가 너무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컴퓨터를 통해 등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 인터넷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등기청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등기청하는 것을 전자신청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전자신청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한테는 온라인 신청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인터넷 신청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 방식은 직접 가도 되고 컴퓨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등기신청 방법은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법률 우리 교재에다가 또는 법률에다가 이 등기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시법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뭔지 두 가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괜히 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좀 표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최대한 멋있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럴 때 보이니까 등기신청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원화.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등기신청 방법은 두 가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거고. 자, 그럼 이제 등기소에 직접 오든 뭐 전시를 했던 이 등기를 해주려면 이제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받으면 아 이거 등기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그 등기관이 심사를 할 거예요. 등기소 가져오면 이거 해줄까 말까 심사하게 될 건데 자 심사를 하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식적 심사를 하는 방식이 있게 되고 실질적 심사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이 들어오면 형식적 심사는 뭐냐면 이 서류만 심사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에다가 가져와야 될 매도인의 권리증, 갑의 권리증이나 갑의 인감증명 뭐 이런 서류들 안 빼먹고 서류를 다 가지고 오면 등기해 주는 것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뭐냐면 이 서류 다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에 문제없이 가져와야 될 것 다 가져오고 신청서에 적어야 될 말이 다 적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까지 일일이 따져가지고 이 등기를 해줄 건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뿐만 아니라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실체관계, 즉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정말 매매했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매매한 게 맞느냐까지 다 등기관이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매매가 아니라 이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공짜로 주는 거 아니냐? 준 거 아닐까? 공짜로 뭘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는 줄 알아요? 법률에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언제 밑밥을 한번 했어 좀 들은 건가요? 자, 어쨌든 이걸 우리 증여다라고 하는 거야. 증여는 이 사람이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럽니다. 근데 증여는요, 세금이 왕창 나가와요. 세금이. 그래서 매매는 증여보다는 훨씬 적게 나온다, 세금이. 그러니까, 혹시 이 인간이 을한테 공짜로 주는 거면서 세금 좀 덜 내보겠다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매매한 것처럼 해서 등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다 판단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래서 진짜 매매한 게 맞아요? 증여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매매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알겠습니다. 매매 확인되었으니까 등기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질적 심사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심사주는 서류 문제 없으면 등기해 주는 것. 매매까지 확인돼야 등기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게 등기가 빨리 되겠어요? 어떤 게요? 형식 심사주의 빨리 되겠죠? 서류만 가져왔네. 저거에 대한 말 다 적혀있네. 그럼 바로 등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3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 등기관이 이제 이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가 뭐라고요? 기록이다 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은 어디다가 기록하느냐? 등기는 기록인데 어디에다 기록할 거냐? 기록해야 주인되는데 어디에 기록할 거냐?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등기부라고 하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소 벽에다 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다가 이걸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보게 되면 자, 우리 등기부를 만들 때는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만든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 때는 물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라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하나씩 만든다.
이라는 것을 우리 물질편성주의다라고 하게 되고, 뒤에서 자세히 또 다룰 거예요. 이 개괄적인 내용을 보는 거니까, 특징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본 거, 다섯 번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5번에 공신력을 불인정한다.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공신력을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5번이 등기제도의 특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1교시에 다른 건 싹 다 잊어먹어도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 등기가 뭐라고요? 기록이다. 그 하나. 두 번째는 공신력과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만 알면 1교시는 아주 성공적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공신력이라는 것 한번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의미 파악을 해보면 돼요. 등기의 공신력이란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믿고서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 신뢰를 보호해서 등기가 허위, 부실 등기라 하더라도 마치 진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말로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법은 이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공신력. 자, 공신력이라는 말부터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신력. 아주 쉽게 분해를 해보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에게 힘을 인정해 줄 거냐. 자, 법률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줄 거냐, 부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공시방법이라는 게 있으면, 공시가 뭔지는 좀 얘기했죠? 공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가 기록이라고? 아직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등기가 기록이라, 등기가 기록이고, 공시가 뭐라고 했어요, 공시?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등기는 이 권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소유자가, 권리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법을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공시방법은 주인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물건은 흔히 분류하게 될 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동산, 부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은 뭐, 우리 흔히 움직이는 것, 말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동산의 경우에는, 자, 동산의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법,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법은, 이 동산은 지고 있는 자가 주인입니다. 먼저 잡은 놈이 임자라는 거야. 동산은. 그러니까 지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내 손에 쥐고 있다. 이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럴듯하게 표현할 때는 점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점유. 지고 있다, 지배한다. 그러니까 동산은 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구나. 주인인지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자,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왔더니, 이 북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막 통화를 하는 거야. 그 핸드폰이 뭔지 모르게 바깥에 금 색깔이 막 이렇게 나는 거야. 그게 무슨 핸드폰이죠? 핸드폰 케이스에 금 이렇게 도움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따 치고. 그러면 핸드폰도 막 통화를 하는 거야.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핸드폰 지고 이렇게 통화를 보면 쟤는 지 것도 아닌 걸 들고 나왔어.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 사람 지고 통화하는 사람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핸드폰 주인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통하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동산인데, 동산은 쥐고 있으면, 제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날씨가 아직은 따뜻한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조금만 추워지면 여자분들은 이제 부추 같은 걸 막 싣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추가 이렇게 맛있는 걸 싣고 나와요. 그럼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쟤는 지 동생 거 싣고 왔구나. 지 형편에 뭐 저런 걸 지가 싣고 다니겠어? 이러면서, 지 동생 거네. 생긴 거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는데, 뭐 저런 걸 싣고 다닐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사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산은, 신발은 쥐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거,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주인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법을 점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 이렇게 집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눈이 부시시해가지고 이렇게 이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놔뒀더니 앞쪽에 뭐 앞쪽 아파트든 뭐 빌라든 연립이든 앞쪽에 열어보니까 앞쪽에 이 1층에 있는 1층의 현관문이 열리더니 어떤 이 갑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머리가 부시시해가지고 한쪽 찌그러져가지고 눈곱 뜨면서 이 잠옷바람으로 이 뭐야 곰인형 같은 그려져 있는 분홍색 그림 같은 옷을 입고 이 한쪽에는 재활용 봉투,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도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탁 던져놓고요. 얼른 이렇게 쓰레기 빠시고 나와가지고 얼른 쑥 들어가요. 자, 이 집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이 주인인가 보네?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예? 너무 지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야? 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앞집 사람이 그게 부시야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얼른 버리고 쑥 들어가더라는 거. 쓰레기 빠시고 얼른 다 쑥 들어간 거야. 아, 저 아줌마가 주인인가? 집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야. 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집을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부동산은.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50% 이상이 자기 집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전세나 뭐 월세나 뭐 이런 걸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아줌마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전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누굴 주인으로 보냐면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예요. 그렇게 봐요. 등기부에 이 사람이 적혀 있어야 이 사람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시방법은 동사는 뭐다? 동사는 뭐라고요? 점유.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의 주인인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이 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만 딱 줄여버리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니까 결국은 공시방법 이꼴 뭐다?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면 등기를 믿은 사람한테 권리를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이 위조범이, 아침 뉴스 보니까 하일성 씨 알죠? 이분이 무슨 3천만 원을 안 갚아가지고 뭐 고소를 당했다. 뭐 일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일성 씨가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 건물, 강남에서는 100억짜리를 빌딩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임대료 나오면 줄 테니까 3천만 원 빌려달라 해놓고 안 갚았다는 거야. 게다가 하일성 씨는 이 건물을 이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건물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재질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있지도 않은 건물 임대료 들어오면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소당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일성 그러면 이제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걸 분석을 했는데 하일성 씨가 이 강남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자기랑 30년 동안 형 동생 이 사람이 형이겠죠. 그러니까 형 동생 했던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 대신에 바쁘니까 바쁘니까 네가 좀 팔아줘 이렇게 했더니 30년 동안 있던 이 형동생 했던 사람이 이 부동산을 30억인가 40억에 팔고 이 돈을 자기가 꿀꺽 해버리고 안 준 거야 하일성씨한테. 그래서 이걸 하일성씨는 이 돈에서 하나도 못 내고 오히려 세금만 10억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만 10억인가 뭘 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돈 못 받고 10억 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돈 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못 갚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뉴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앞에서는 친한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돈 앞에서 형제 자매가 이렇게 형제 자매도 돈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어제도 보니까 외할머니를
뭐 손자가 신고시켜가 좁혀가지고 죽이지만 말고 돈 뺏어가라 뭐 이랬다잖아요. 뉴스 봤죠? 외할머니고 뭐가 없는 거야. 외할머니고 뭐 아빠고 엄마가 없습니다. 뭐니 해도 뭐밖에 안 따져요. 이 머니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 많아도 잘못하면 이 아버지나 엄마가 돈 많아도 잘못하다가는 뭐 이게 이 자식이 잘못해 있으면 애들한테 조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예? 예? 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조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많이 벌어야지. 많이 그래도 조 터질 때 터지더라도. 그래서 많이 벌어야. 많이 번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번 다음에는 버는 족족 써버려요. 예? 버는 족족.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적당히 가지고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돈 앞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친인 형제고 뭐 부모 자식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갑이 지금 이 건물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위조범이 이 사람이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서요. 서류를 위조를 해요. 매매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매수인인 양 매매계약서 위조하고 등등등 필요한 서류 구비해가지고요. 이 주인 몰래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등기를 해요. 자, 등기를 한 다음에 주인이 알면 안 되니까 얼른 주인한테 걸리기 전에 이걸 딴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금매로 해서 반값에 팔아버립니다. 누가 봐도 이 땅 주변에 있는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도 10억은 넘는다는데 이걸 누가 봐도 10억이 되는 요지에 있는 땅인데 이걸 5억에 내놓은 거예요. 병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10억 넘는다고 그러는데 5억이 나왔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제가 이민을 갈 건데요. 다른 재산은 처분이면 이거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계속 안 팔려서 이번에 만받고 그냥 손해보더라도 5억에 파는 겁니다. 아저씨 운 좋은 줄 알아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병이 이 말 믿고 이제 이 열한테를 산 거예요. 자, 병은 매매를 할 때 등기부를 떼왔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 등기부를 떼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안 떼본다는 건 부동산 거래를 기본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등기부를 떼보니까 우리 주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 병이 샀습니다. 사고요. 이 병이 이제 돈 5억을 주고 이제 자기 앞으로 서류 넘겨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저희 병이라는 사람은 이 을이라고 하는 자가 이 위조범이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 민법을 한번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알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실을 몰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선의의 선이다. 들어봤죠, 이 말? 처음 안 들었어요? 민법 한번 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법률에서는 이 선의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선의와 악의, 그 다음에 이 과실과 그 다음에 무과실. 이건 영어 공부할 때 A, B, C, D, E, F, G하고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법률 공부할 때 이게 A고 B고 C고 D라는 거예요. 아니 A, B, C, D도 안 알려줬단 말이야. 이제. 자, 그러면 선의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선의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선의. 보통 좋은 마음. 악이 이러면 나쁜 마음. 이놈이 악의가 있구나. 나쁜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법률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이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의의 자는 보호를 해줘요. 법률에서. 악의의 자는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병이 을이라는 사람이 위조범이다라는 사실을 몰랐다. 뭐라고요? 선이다. 악의가 아니라 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선이어야지 보호가 되고 법률이 보호를 해주고 악이면 법률이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게 되면 선의 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고 과실과 무과실이 있는데 과실은 부주의한 것, 부주의 또는 여기서는 이 잘못하는 것 먹는 과실이 아니라 과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무과실은 부주의하지 않은 것 그죠? 잘못이 없는 것 이런 걸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과실과 무과실은 선의에 대한 과실이며 선의에 대한 무과실이에요. 악에 대한 과실, 무과실은 안 따집니다. 악이면 그 자체로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주의했으면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것이고, 이 선이 무과실이면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부주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병이 의리 위조부인의 사실을 몰랐다.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등기부를 떼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으로 등기부에 적혀 있더라. 하게 되면 모르는 것에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기부를 안 떼어봤다. 등기부를 안 떼어보는 것 자체가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부를 안 떼어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주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게 돼요. 그러면 선이면서 과실이면 보호를 좀 더 작게 받아야. 최고의 보호를 받으면 선이 앤더 뭐일 때? 무과실일 때 법률이 보호해 주는 거야. 아, 얘는 모르게 된 것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얘는. 남들이어도 몰랐겠네. 이런 상황이면 머리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선이야기, 과실, 무과실은 이건 알파벳 같은 거니까 이 법률에서 알파벳 같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이 의리 위조부인의 사실을 몰랐다. 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산 거예요. 샀습니다. 을은 이제 그 등기준 다음에 한 건 올렸으니까 5억을 챙겨서 해외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 있으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해외 어디로 도망가야 안 잡혀요? 필리핀으로? 필리핀 가도 물론 필리핀은 요즘 재집권 많이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필리핀은 더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서 어디로? 에? 중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중국은 인구도 많고 하니까 이 중국으로 이제 이를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도망가 버리고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터지는 거야. 항상 이런 사고 친 놈은 도망가 버리는 거야. 항상 이 둘 사이에 터지는 거야. 갑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갑이 이걸 알아가지고 병한테 쫓아와요. 와가지고 야 병, 나 너한테 안 팔았는데 너한테 이걸 산 거니까 주인은 나야. 넌 주인도 아닌 사람한테 이거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잘못된 거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 등기 지워라. 이걸 지우는 것을 말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하라고 요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나 주인이니까 존말을 지워. 이렇게 합니다. 위조범한테는 산모양이야. 그러니까 지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병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었어? 어른 위조범이었어? 나 몰랐네. 나는 우리 주인인 줄 알았지. 뭐 알았어. 네가 주인이면 내가 지워줄게. 이러면서 지우겠어요? 안 지우겠어요? 말소해야 돼요. 예? 말소 안 하겠죠? 5억 주고 산 건데 지울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뭘로 가는 거야? 소송으로 가는 거야.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맡은 이 A라는 판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갑의 손을 들어주든지 병의 손을 들어주든지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판사의 경우에 이제 처리하는 법률에 이런 경우 위조범이 위조해서 팔아먹으면 주인은 갑이다라든지 주인은 병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법률에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에도 이런 경우에는 주인이 갑이다 병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경우 주인이 갑이다 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률에. 그럼 법률이 없으면 판사가 사실요 법률을 뒤져봤더니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난 모르니까 둘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칼부림이 나기 때문에 법률이 해결 못하면 어쨌든 판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럴 때는 상식을 통해서 상식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상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 조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리란 말 들어봤어요? 조리. 밥할 때 돌 굴러내는 거 말고 조리. 그래서 이걸 상식을 법률 용어로는 조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판사가 상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놈은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이 크냐? 그걸 가지고서 이 한쪽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겠어요? 누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 더 커요? 누구? 갑? 병? 을은 당연하고 나쁜 놈인 거고 갑하고 병 중에서 병이 잘못했어요? 자, 갑이 왜 잘못했어요? 갑부터 보겠어요. 갑이 뭘 잘못했어요? 갑은
어쨌든 뭐 의리 위조하게끔 직을 못 챙겼다. 갑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등기부에 부동산 살 때, 이 사람이 살 때 등기를 했으면 된 거지. 이 사람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이 4명이 잘 됐구나. 볼일 보고 나와서 퇴근한 다음에 와가지고, 오늘도 무사했는지 또 정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안심하고 자도 되겠구나. 뭐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했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병이라고 했잖아요. 병이 무슨 잘못했어요? 병. 예? 사기당한 게 잘못이라고? 사기 안 당할 것 같아요, 살면서. 사기는 우리가 맨날 당하는 게 사기예요. 애들한테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다 사기당하고, 항상 사기당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병은 뭔 잘못이느냐? 싸게 산 거? 응? 병이 싸게 산 게 잘못이다. 싸게 나왔으면 뭔가 의심을 해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안 했으니까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싸게 산 건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 잘못 아니란 거야. 싸게 사는 게 뭐 잘못이에요? 싸게 사면 잘하는 거지. 안 그래요? 싸게 사는 게 잘못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마트나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가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잘못하러 가는 거야. 싸게 사러.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건 잘하는 짓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싸게 나왔으면 일을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자, 병이 이걸 살 때, 아까 얘기했죠? 등기부를 떼어봤다 했어요? 안 떼어봤다 했어요? 등기부를. 떼어봤다 했잖아요. 등기부에 보니까 어리 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 주인이구나. 산 거예요.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 결국 관리하는 게 등기라는 거야. 그럼 국가가 어리 주인이라고 적어놨길래 그걸 믿고 산 건데, 국가를 믿은 게 잘못이냐? 라는 거야. 국가를 믿은 건 잘못이 잘한 거야.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보니 법률에도 없고 상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난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제 하는 데만큼 해놨습니다.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이 알았어요. 반 땅이에요. 반 땅. 응?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이 곤란한 판사가 써먹는 게 바로 공신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률 체계 하에서 만약에 공신력을 우리 법률이 인정을 해버리면 소유자가 누가 되는 얘기예요? 등기를 믿은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 병이 엉터리 등기를 믿었죠? 믿었으니까 이 병이 주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신력을 만약에 부정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갑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갑이 될 거냐, 병이 될 거냐가 공신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정 부정에 따라서 이 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공신력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주인이다? 갑이 주인이다. 갑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산 병이 망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있는 주인한테, 등기부의 주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부동산을 사도 여차하면 거지가 될 수 있다. 쫄딱 망한다. 이걸 우리가 공신력 부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주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한테 이걸 사도 재수가 없으면 거지가 된다. 라는 거야. 쫄딱 망한다. 라는 겁니다. 5월 어떻게 볼까? 전 재산 다 끌어모아서 산 건데, 거지가 되는 거야. 이걸 공신력 불인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등기제도에서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혹시 이제 질문 있어요?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예? 여기 대해서. 질문 있냐고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가 되는 거 있잖아요. 병은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오, 날리는 거야. 너무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 등기를 내줄 때 심사를 하면서요. 나라 책임이 있어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한다 했잖아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서류만 위조범이 완벽하게 가지고 오면 등기관도 사람인데 당연히 넘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등기관 뭐 이거 자기들끼리 뭘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망한다. 병이 망한다. 등기부에 있는 주인한테 사도 거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공신력 부정한 문제예요. 이해를 했죠? 이렇게 했더니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러면요, 뭘 보고 사야 안 망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뭘 보고 사야 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보고 사면 안 망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또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보다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합격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있잖아, 처음부터 얘기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를 생활을 계속 나를 대입시켜 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올해 이제 시험 보고 합격을 했는데 내년 시험 보고 합격을 했는데 내가 이걸 중개를 했다. 이걸 중개했어. 이걸 내가 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 중개사가 내가 중개를 했더니 5억짜리 중개하면 중개 수수료 이게면 이게 뭐 물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개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벌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 5, 600, 700 받았다. 예를 들면서 집에 이제 갈 때 뭐 소고기도 사가고 이렇게 해서 잘못을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야. 자, 병이 망합니다. 병은 을을 찾아 헤매겠죠. 을은 이 중국가가 찾을 길이 없어요. 병은 화병 난다는 건 전 재산 털어부어가지고 땅 하나 사서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오리 농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망하는 거야. 시골 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그 병이 열받으니까 중개사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아저씨 이거 나만 손해보려니까 좀 열받아서 못 살겠네. 내 전 재산 털어먹었는데 아저씨가 알고 이런 걸 소개시켜줘가지고 멀쩡한 것도 많은 건데 이런 거 소개해주겠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물어내요. 이거 이럴 수 있겠어요, 계세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수는요 가끔 벌어진다는 거예요.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중개사는 항상 현실적인 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이론적인 공부만이 아닌 법률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발생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류 관련 일을 했는데 IMF 터져서 안 돼가지고 망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하면 돈 잘 번다고 누가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시험 봐가지고 종로구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채했다는 거야. 해가지고 중개를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린 지 5개월 만에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병이 와가지고 아니 열받으면 이제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가 되는 거죠. 아줌마가 이상한 거 소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런 경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는요 병에게 돈 물어주느냐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물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 물어줘도 됩니다. 좀 이따 뒤에서 또 한 번 더 보겠지만 아까 우리 선의가 뭐라고 했어요? 선의 뭐라고 한 거? 악의 과실 부주의한 거 그 다음에 부주의라 했죠. 그래서 이 과실 이 과실인데 이 과실인데요. 우리는 손해배상을 해줄 때는 무조건 이 과실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짓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법률은 손해배상 책임은 부주의했던 자는 손해배상 물어줘야 될 그런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이걸 중개를 할 때 이 중개사는 등기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이 사람이 볼 때 등기부에 누가 주인이 됐어요? 의뢰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등기부를 믿으면 뒤에 나오겠지만요. 뒤에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국가에 둔 등기부를 믿으면 과실이 없는 걸로 돼요. 무과실로 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무과실일 때는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A 공인중개사는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이 각 사례가 나오면 막 자기 스스로 내가 이때 막 이 사건 중개사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막 궁금해하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나 봐요. 내가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안 물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 공신력 불인정을 의미하고 이 부분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2절을 봅니다.